마야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5년 12월 동남아시아 전쟁터에서 중국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중국이 군사 지원한 캄보디아의 최신 대공 미사일 시스템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그 방공망이 단 하루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시간 문제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외신 기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완패했습니다. 이건 혁명적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뒤집은 무기가 한국산이었다는 겁니다. 태국 공군 소식통은 한국 무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은 미국 무기의 절반, 성능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동남아 전쟁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그 현장을 보도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군사 전문 기자 마이클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동남아시아 전쟁의 시작과 그 속에서 드러난 놀라운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그저 작은 충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양국 군인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더군요. 하지만 7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이 국경 인근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7월 24일,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소련제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 국경 마을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시작했거든요. 학교에 있던 아이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민간인들이 순식간에 희생됐습니다.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지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았던 그 참혹한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 전역에 계엄령이 내려졌고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더군요. 푸놈펜 주재 태국 대사가 긴급 소환됐고 캄보디아 대사는 추방됐습니다.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양국 정상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태국군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공군 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 준비에 들어갔지요. 장갑차와 전차 부대가 국경으로 이동했고 포병 부대가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 기지 근처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조종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지만 중국으로부터 받은 최신형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사거리가 5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태국 전투기들에게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함부로 접근했다간 격추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태국 공군 사령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기엔 이스라엘에서 구매한 레이저 유도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더군요. 하지만 이 폭탄의 사거리가 고작 15km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중국산 대공미사일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야만 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종사들은 극도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태국 공군 기지에서 한 베테랑 조종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F-16 파일럿이었는데 그날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더군요. 중국 미사일 사정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국 공군 참모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한 가지 대안이 제시됐지요. 2년 전 한국에서 구매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정밀 유도 폭탄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훈련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무기였는데 이제 그걸 실전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라니 과연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로는 조종사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고 미국제 무기는 긴급 도입이 불가능했지요. 결국 태국 공군은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국 공군 기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비사들이 F-16 전투기에 한국산 폭탄을 장착하기 시작했더군요. 사거리 70km, 오차 3m라는 스펙을 가진 이 무기는 중국산 대공미사일. 사정권 밖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조종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지요. 그날 오후 첫 번째 공습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군 기지 관제탑 근처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F-16 전투기 4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지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까, 조종사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약 1시간 뒤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타격 성공. 귀환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더군요. 캄보디아 군사지휘소가 정확히 파괴됐고 전투기들은 단 한 발의 대공포도 맞지 않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 한 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태국 공군을 위협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뒤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쟁이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을 주시해왔습니다. 1대1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캄보디아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지요. 도로, 항만, 공항 건설은 물론이고 군사기지까지 확장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는 중국의 동남아시아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됐더군요.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최신형 대공미사일을 제공했거든요. 사거리가 50km에 달하는 이 무기는 중국군이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양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라 중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설치하고 훈련까지 시켰지요. 캄보디아 군인들은 중국 본토에서 몇 달씩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국경지대를 취재하던 중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진지에 중국어가 적힌 군용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현지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보이는 기술자들이 수시로 기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론 기술 지원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중국이 직접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요. 전쟁 발발 직전 캄보디아는 국경 전역에 대공미사일 기지를 배치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도 최신형이었어요. 태국 전투기가 이륙하면 즉시 포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태국군 정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캄보디아군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 방공 시스템과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첫 교전에서 그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태국 공군이 정찰기를 띄웠는데 국경에서 40km 떨어진 지점에서 경고 신호가 잡혔거든요. 캄보디아 측 레이더가 태국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조종사들은 즉시 회피 기동에 들어갔고 겨우 미사일 사정권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 공군 사령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존 작전 계획으론 캄보디아 방공망을 뚫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떤 장군은 중국이 개입한 이상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저는 그때 국경마을에서 피난 나온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국경에서 살아온 분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전엔 캄보디아군 보면 총 하나 제대로 못 쏘는 것들이었는데 요즘엔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뭔가 엄청난 걸 설치하더군요. 밤마다 불빛이 번쩍이고 큰 차들이 드나들었어요. 중국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캄보디아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였지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나라였거든요. 만약 캄보디아가 태국을 압도할 수 있다면 이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리전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어요. 태국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캄보디아와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무기 체계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였지요. 태국군이 보유한 전력만으론 이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박했던 겁니다. 중국산 대공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이스라엘제 폭탄은 사거리가 너무 짧았고 미국제 무기는 당장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떠올랐던 겁니다. 저는 태국 공군 기지 경납고에서 한국산 폭탄이 보관된 걸 직접 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폭탄이었지요. 하지만 이 안에 담긴 기술력은 놀라웠습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70km 밖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거든요. 오차는 고작 3m. 중국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이 전투기에 이 폭탄을 장착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요. 처음 실전에 사용하는 무기였으니까요. 한 정비사는 솔직히 좀 떨립니다. 하지만 스펙상으론 완벽합니다. 조종사들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방공망이 절대 뚫리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시스템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지요. 머지않아 그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중국도 캄보디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초반 공습 작전은 이스라엘제 무기로 시작됐습니다. 태국 공군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레이저 유도 폭탄은 검증된 무기였고 실전 경험도 풍부했지요. 당연히 첫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작전 브리핑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전실 벽면에는 캄보디아 군사시설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걸려 있었지요.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곳이 타격 목표였습니다. 지휘소, 탄약고, 포병 진지 등이었어요. 작전 계획은 치밀해 보였습니다.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투기 2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지요. 이스라엘제 레이저 유도폭탄을 장착한 상태였습니다. 관제탑에선 긴장된 목소리로 교신이 오가고 있었어요. 조종사들은 국경을 향해 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가 15km 이내로 접근해야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의 중국산 대공미사일 사정권이 50km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적 미사일 사정권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캄보디아 측 레이더가 태국 전투기를 포착했다는 신호였지요. 조종사는 즉시 회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레이저 유도폭탄의 특성상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려면 일정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비행해야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경고가 떴습니다. 캄보디아가 대공미사일을 쏜 거였지요. 조종사는 폭탄 투하를 포기하고 급선회했습니다. 플레어를 뿌리며 미사일을 회피했어요. 가까스로 격추는 면했지만 임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조종사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는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저 거리까지 들어간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미사일을 피하면서 정확한 조준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작전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다음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4대의 전투기가 출격했지요. 한 대가 미끼가 되어 미사일을 유인하는 동안 나머지가 폭격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방공망은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번에도 폭탄을 제대로 투하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경납고에서 한 베테랑 조종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스라엘 무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맞지 않아요. 중동 지역에선 효과적이었겠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적의 방공망이 너무 강력해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캄보디아군은 태국 국경 마을을 향해 로켓을 쏘아댔거든요.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여론은 악화됐고 정부는 압박을 받았지요. 빨리 캄보디아 포병 진지를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적어도 침투 작전을 제안했지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나무 높이로 날아가서 폭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더 위험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이는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은 숫자가 제한적이었어요. 게다가 가격도 비쌌지요. 장기전으로 가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에 긴급 추가 구매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진 무기가 있는지 문의했지요. 하지만 납기가 문제였습니다. 당장 필요한데 몇 달을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조종사들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출격할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거든요. 한 조종사는 유서까지 써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전투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걸 말이지요. 이스라엘제 레이저 유도폭탄은 분명 우수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장거리 대공 미사일 앞에선 한계가 명확했어요. 태국군 수뇌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쟁에서 질 수도 있었거든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지상전도 불리해집니다. 캄보디아군이 계속 포격을 해대는 동안 태국 공군은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절박한 순간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산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지요. 실전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거리 70km, 중국 미사일보다 20km나 더 멀리서 쏠 수 있는 이 무기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달랐지요. 목표 지점에서 70km 떨어진 곳에서 폭탄을 투하한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대공 미사일 사정권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종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위험 부담이 확 줄어든 거였으니까요. 출격 시간이 됐습니다. 조종사는 헬멧을 쓰고 전투기에 올라탔지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관제탑과 최종 교신을 마친 뒤 활주로로 향했어요. 속도가 붙으면서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무전을 들었습니다. 조종사가 목표 지역으로 접근한다는 보고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이번엔 국경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행했어요. 레이더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목표 좌표가 입력됐습니다. 전투기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의 투하 지점을 계산했지요. 조종사는 그 지시를 따라 고도와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투하 버튼이 눌렸습니다. 폭탄이 전투기에서 분리되면서 날개가 펼쳐졌지요. 마치 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가 작동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활공하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는 즉시 귀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위험 지역에 머물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투기는 빠르게 방향을 틀어 기지로 돌아왔지요. 무전으로 임무 완료 귀환합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탄은 70km를 날아갔습니다. 캄보디아 군사 지휘소 상공에 도달했지요. 그리고 정확히 건물 지붕을 관통했습니다. 오차 3m 이내였어요. 폭발이 일어났고 지휘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위성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목표물이 완전히 파괴된 게 확인됐지요. 주변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정밀 타격이 성공한 겁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귀환한 조종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적 미사일 경고도 없었고 대공포도 한 발 안 날아왔어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 맞나 싶었어요. 공군 사령관은 즉시 추가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남은 한국산 폭탄을 모두 활용하기로 한 거였지요. 다음 목표는 캄보디아 탄약고와 포병 진지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어요. 하루 사이에 캄보디아 주요 군사시설 5곳이 파괴됐습니다.
모두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으로 타격한 거였지요. 태국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손실 없이 모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조종사들의 사기가 치솟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 조종사와 술잔을 나눴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이스라엘 무기 쓸 땐 출격할 때마다 유서를 썼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다릅니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조종사로서 이보다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태국 국방부는 긴급히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추가 구매를 요청한 거였지요. 20발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타격해야 할 목표가 수십 곳 더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콜롬비아, 필리핀 등이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에 관심을 보였지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였으니까요. 가격도 미국제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무기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말이지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압도하고 서방 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을 증명한 겁니다. 한국산 무기의 위력이 입증되자 태국 공군은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정밀 유도 폭탄이 도착했고 매일같이 출격 횟수가 늘어났지요. 캄보디아 방공망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국경 인근 마을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하늘에서 연달아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먼저 대공미사일 기지가 파괴됐지요. 레이더 시설이 불길에 휩싸였고 미사일 발사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지요. 먼저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엔 대공미사일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하늘을 지키던 방패가 사라진 겁니다. 캄보디아군은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산 대공미사일은 사거리 50km였지만 한국산 폭탄은 70km에서 날아왔거든요.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태국 전투기가 사정권 밖에 있었어요.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긴급히 불려왔지요. 방공망을 재가동하려 했지만 이미 핵심 시설이 파괴된 뒤였습니다. 부품을 교체하려 해도 계속 폭격이 이어졌어요. 한 탈영 병사의 증언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중국 무기가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적도 막을 수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태국 공군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사일은 한 발도 못 쏘고 기지만 파괴됐습니다. 이틀 만에 캄보디아 방공망의 70%가 무력화됐습니다. 국경지대에 배치됐던 대공미사일 기지 12곳 중 9곳이 파괴됐지요. 레이더 시설은 거의 전멸 수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하늘은 이제 태국 전투기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태국 공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 군사 지휘 체계를 타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령부 건물, 통신시설, 작전본부 등이 연달아 폭격당했지요. 캄보디아군은 명령 체계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리 폭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포병 부대로 탄약을 운송하던 주요 다리가 정확히 파괴됐거든요. 한국산 폭탄이 다리 중앙 기둥을 직격했고 다리가 무너졌지요. 보급로가 끊긴 캄보디아 포병대는 더 이상 태국을 공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 작전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봤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화면이었지요. 폭탄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물 지붕에 정확히 명중했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전 장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밀도는 대단합니다. 미국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뛰어납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전투기 종류를 가리지 않거든요. 캄보디아는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보내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중국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국 무기가 실전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중국 군사평론가는 한국 무기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인정했지요. 중국 내부에서도 자국 방공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쓰던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같은 친중 국가들도 의문을 품었지요. 우리가 산 중국 무기도 실전에선 이 모양일까? 하고 말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는 급상승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고 중국 무기를 압도했으며 가격까지 저렴했거든요. 완벽한 조합이었지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방산업체에 문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군사 분석가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번 전쟁은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중국 무기 신화가 깨졌고 한국 무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어요. 가격 대비 성능에서 한국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전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공망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태국 공군이 마음대로 하늘을 장악한 상태에서 캄보디아 지상군은 속수무책이었지요. 매일 군사시설이 파괴됐고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국경 마을 주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캄보디아군이 숨어요.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제공권을 잃은 군대의 비참한 모습이었지요. 한국산 무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방공망이 며칠 만에 초토화됐어요. 수천만 달러를 들인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 기술이 차지했습니다. 그해 12월 초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방공망을 잃자 태국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국경 전역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지요.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국경지대 곳곳을 취재하며 다녔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지요. 마을마다 폐허가 됐고 사람들은 짐을 싸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어요. 피난민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처음엔 몇만 명 수준이었는데 전면전이 시작되자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지요. 캄보디아 정부 발표로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태국 측도 20만 명 이상이 피난했어요. 합치면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난 겁니다. 피난민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텐트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집도 가게도 다 버리고 왔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000개가 넘는 학교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국경 인근 6개 주에 있는 학교들이었지요. 교사 10,000명 가까이, 학생 24만 명이 수업을 못 받게 됐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공부는커녕 매일 폭격 소리에 떨어야 해요.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태국 공군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출격했습니다. 더 이상 대공미사일 위협이 없었으니까요.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 군사시설을 폭격했지요. 탄약고, 병영, 훈련소 등이 연달아 파괴됐습니다. 특히 포이펫 지역 폭격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곳은 캄보디아 국경 도시인데 범죄 조직의 본거지로 악명 높았거든요. 태국인들을 납치해 사기 범죄를 시키는 곳이었지요. 태국 공군이 이 지역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범죄 조직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카지노로 위장한 사기 기지, 납치 피해자들이 갇혀있던 건물 등이 파괴됐지요. 태국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의 소굴이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간인 피해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지요. 태국은 군사 목표만 타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어요. 전쟁터에선 늘 그렇듯이 말입니다. 지상군도 움직였습니다. 태국 육군이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영토로 진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고지를 점령했지요. 캄보디아군은 저항했지만 공중 지원 없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전투에서 태국군은 캄보디아군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제 무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지요.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 로켓포, 통신 장비 등이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캄보디아를 지원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각자 이해관계가 달랐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했지요.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무역 협상도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미국 시장이 중요했거든요. 휴전 회담이 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였지요. 양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어요. 태국은 영토 양보를 요구했고 캄보디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태국 공군은 매일 폭격을 이어갔지요. 캄보디아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힘의 우위가 명확한 상황에서 협상은 공허했어요. 저는 그때 한 캄보디아 외교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지요. 중국 무기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수천만 달러를 들여 방공망을 구축했지만 며칠 만에 무너졌어요. 한국 무기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중국 무기만 믿었냐는 비판이었지요. 야당 인사들은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한 결과가 이 꼴이다. 우리 국민만 죽어나간다고 말했어요. 훈센 상원의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오랫동안 친중 노선을 걸어왔는데 그 대가가 참담했거든요. 중국은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했지 실제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항해 성명만 냈을 뿐이었어요. 전쟁은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마비됐지요. 관광객이 끊겼고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국경 무역도 중단됐어요. 하루하루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태국도 피해가 없진 않았습니다. 전쟁 비용이 막대했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보다는 훨씬 나았지요. 경제 규모가 17배나 컸고 국제 지원도 받았습니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결정적 차이는 하늘이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태국은 언제든 캄보디아를 타격할 수 있었지요. 반면 캄보디아는 방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전쟁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지요. 중국 방공망을 뚫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무기 부스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섰더군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설명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한 폴란드 장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지요. 동남아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중국 방공 시스템이 한국 무기 앞에서 무력화되는 걸 봤거든요. 우리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폴란드는 즉시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밀 유도폭탄 수백 발을 주문했지요. 단순히 완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까지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콜롬비아도 움직였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 무기를 썼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한국 무기는 절반 가격에 성능은 비슷했지요.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정밀 유도폭탄을 추가로 주문했지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베트남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써왔던 나라인데 한국 무기를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